어제 밤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75명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는 7,000명 안팎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설 연휴가 시작할 때 10,000명이 넘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울산 효성 PNC 공장에서 어제 저녁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이 시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까지 불이 퍼져서 화재 진압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준환 선수가 국제빙상경기연맹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차준환은 4바퀴를 돌면서 한 차례 실수가 있었지만 개인 최고점으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겨울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서쪽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상 우세종이 되면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배 가까이 급증을 한 건데 이런 속도라면은 설 연휴 전에 10,000명을 넘길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어제 일요일 하루 확진자 수도 7,000명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확진자 수는 7,630명으로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어제 0시부터 9시까지는 5,675명으로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 역시 7,0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상 우세종이 되면서 불과 일주 사이에 배에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대를 넘어섰다면서 사실상 이미 우세종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설 연휴 전 확진자 10,000명을 넘길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국에서 집단 감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에선 직원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인력까지 투입됐습니다. 대부분 접종 완료자였는데 확진자가 거의 전 부서에 걸쳐 있다 보니 추가 확산 가능성이 나옵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김포의 한 교회에선 20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교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교인과 밀접 접촉자 349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더니 절반이 훨씬 넘는 2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정부는 일단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검출률이 높은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확산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면서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정부는 당초 확진자 7,000명을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 체계 시행의 기준점으로 삼았는데 일단 광주,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만 먼저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가 훨씬 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제도 처방하려면 동네 병원까지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선별검사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전파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상 우세종이 되면서 검사량이 적은 주말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확진자 절반가량인 26,000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부는 70%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확진자 숫자까지 증가하면 대상자는 몇 배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600여 곳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론 감당이 안 됩니다. 동네 병원이 나눠 맡아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24시간 병원에 대기하면서 환자를 봐야 하는 규정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의원은 많은 수를 하지도 않을 거고 더 세심히 볼 거고 그런데 기준을 24시간 당직으로 하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개인 의원에서 대부분 혼자잖아요. 신속 항원 검사도 문제입니다. 양성 판정을 대비해 일반 환자들과 동선을 분리해야 하는데 공간이 없는 동네 병원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방침을 정한다 해도 시스템을 만들고 대상을 선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만 몇 주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규제라든지 그런 틀만 짜놨다고 해서 이제 오늘 7,000명 됐으니까 그럼 내일부터 시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얼마 전 발표한 방역체계 개편안에도 동네 병원 지침은 모두 빠져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다음 달 중순쯤이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결국엔 코로나19는 일반 감기처럼 되겠지만 더 위험한 변이가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큽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백악관 수석의료 고문이 다음 달 중순 오미크론 변이가 미 전역에서 꺾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동부 지역에선 이미 확산세가 그쳤지만 지금 중서부로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주별로 피해는 다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There may be a bit more pain and suffering with hospitalizations in those areas of the country that have not been fully vaccinated or have not gotten boosters. 이렇게 한번 꺾이면 확진자 수는 급격히 줄겠지만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Control means you're not eliminating it, you're not eradicating it, but it gets down to such a low level that it's essentially integrated into the general respiratory infections that we have learned to live with. 한스 클루즈 세계보건기구 유럽 사무소장은 오는 3월쯤 유럽인의 60%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면역력을 갖게 돼 몇 주, 몇 달간은 바이러스가 잠잠할 거라고도 봤습니다. 연말쯤 코로나19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크게 확산되지 않을 거라며 팬데믹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팬데믹의 마지막일 거란 희망적인 전망이 잇따라 나오지만 생존을 위해 진화하는 바이러스가 또 어떤 변이를 만들지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한파는 없겠습니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를 비롯해서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를 보이고 있고 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4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에는 눈이, 강원 영동 그리고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네, 대선 관련 소식도 보면 이재명 후보는 경제 대통령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국민 공약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두고 두 후보가 어제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오산, 평택 등을 연이어 방문한 이재명 후보. 가는 곳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멀쩡한 시기에 선제 타격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면 갈등이 격화되고 불신이 쌓여서 나중에 사소한 일로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48만 호, 경기 인천에 28만 호 등 추가로 10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값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후보의 비판을 의식한 듯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윤석열 후보. 북한과 민주당이 원팀이 돼 자신을 전쟁광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말이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들겠다고 반격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책을 제안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공약 위키를 선보인 지가 이제 3주가 됐습니다. 약 1,500개의 우리 국민 공약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된 제안 중 4개를 공약으로 정식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육아시 재택근무를 보장하고 오토바이 안전 문제, 현장 소방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쌍방향 소통의 순환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정부가 작동을 할 것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은 지난주 회동 이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 의원은 탈당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배양진 기자가 전합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지 커뮤니티에서 출당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게시글 해 출당이나 시켜주면 마음이라도 편하겠다며 대선이 잘못되면 내 탓만 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다른 글에 단 답변에서도 여러 번 출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19일 윤 후보를 만나 원팀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서울 종로 등의 전략 공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이후 홍 의원은 불쾌감을 그대로 표시했고 원팀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그리고 또 다음 날엔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는 뜻의 면후 심흑이라는 사자성어로 윤석열 후보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출당까지 언급한 겁니다. 윤 후보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오늘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안에서 논의 좀 하셨을까요? 혹시 합류위해서 다른 노력하실 계획 없으실까요? 선대본부는 홍 의원의 사과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맞섰습니다. 국민들께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 거라. 또 무조건 원팀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며 그 절차나 방식이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 걸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번에는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다음 달 4일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표단의 격을 두고 고심 중인데 김부겸 국무총리도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부총리급 인사가 가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특별 사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퇴원 시점이 당초 알려진 2월 초보다 더 늦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회복 속도가 더뎌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태로 정확한 퇴원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새로운 물결 광주시당 창당 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부동산과 청년 문제 등 시급한 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대부분들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88%가량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기업은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이 포함이 됩니다. 과세 시기는 1년 미뤄졌지만 자료 확보 차원에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앤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올해 가장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동차에 현대기아차 6개 차종이 선정이 됐습니다. 품질과 상품성은 물론 신차와 중고차 가격 그리고 유지비 등을 종합평가해서 주는 상으로 전체 11개 부문 가운데 가장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차로는 혼다가 3개 차종, 도요타와 닛산이 각각 1대씩 수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 코로나로 숨진 사람들과 백신 접종 뒤에 숨진 이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습니다. 오는 26일 사망자 영정 사진을 비치하고 개소식을 열 예정인데 서울 중구청은 자진 철거를 권고한 후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인터폴의 수배를 받던 한국인 10대 소년이 베트남에서 체포됐습니다. 수배 사실을 알고 자취를 감췄는데 지난달 호찌민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돼 한국 경찰에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어제 오후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실리콘 파우더 제조 공장에서 기계 장비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파우더 건조 기계 안에 있던 분진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장 외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그을렸습니다. 40대 노동자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신도에게 직무를 수여했는데요.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전례 때 성경을 낭독하는 독서직과 예비 신자 교육을 담당하는 교리교사직으로 전 세계 남녀 16명이 뽑혔는데 한국인으로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김나영 씨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집트 최대 규모의 신전인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에 붕괴된 탑문을 복원하는 작업을 우리나라가 맡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이 내년부터 신전 탑문 전체를 복원하고 발굴되지 않은 투트모세 4세 신전 조사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왕비들의 평균 수명이 51세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57세를 살았던 후궁들보다 6년이 짧았습니다. 왕실에서 최고의 의료 지원을 받았지만 왕들처럼 정신적인 중압감 등이 컸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수색 지원 방안 등을 논의를 합니다. 위험했던 타워 크레인 해체가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부터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24시간 중단 없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폭발 화재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청주 배터리 공장 현장에 대해서 합동 감식이 시작이 됩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4층 건조 설비실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게 오늘부터 허용이 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동안이고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울산 공장 화재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어제 저녁에 불이 났는데 주변 창고 등으로 불이 퍼졌고요. 지금 1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진화 작업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현장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불길이 피어난 지 12시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진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울산 남구에 있는 효성 TNC 공장인데요. 나일론 등 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공장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전체 면적 2만 7천여 제곱미터의 규모입니다. 불은 어제 저녁 7시쯤부터 시작했는데요. 소방당국은 공조실 지하 1층에서 불이 난 뒤 상층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 인근에 있는 완제품 보관 창고까지 불이 옮겨붙은 상황입니다.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현재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화재지를 진압하던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곤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붕괴 위험으로 진입이 늦어지고 완제품으로 불이 옮겨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소방관 600여 명이 투입됐고 동이 트는 대로 소방 헬기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카메룬에서는 클럽에서 난 불로 10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요. 카메룬 정보통신부는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새벽 2시 반쯤 수도 야운데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사고로 최소 16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각국 대사관이 몰린 바스토스 지역인데요. 파티용 폭죽이 천장에 옮겨붙어서 불이 났고 곧이어서 2차례 커다란 폭발음이 들리자 놀란 사람들이 출구로 달려들었던 겁니다. 화재로 연기가 퍼지는 상황에서 혼란에 빠진 인파가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 비아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심층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희생자 가족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황의조 선수는 프랑스 진출을 하고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했네요. 황의조는 홈구장에서 열린 리그 22라운드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서 3골을 몰아쳤습니다. 전반 43분에 이어 후반 12분과 종료 직전인 후반 45분 3골을 몰아쳤습니다. 팀의 4대3 승리도 이끌었는데요. 이번 경기에 터진 시즌 7, 8, 9호 골로 황의조가 프랑스 진출 이후 처음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또 리그 통산 득점을 27골로 늘리면서 프랑스 프로축구 사상 아시아 국적 선수의 최다골 기록도 세웠는데요. 종전 기록은 모나코에서 뛰었던 박주영의 25골입니다. 한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는 황의조에게 양팀 통틀어서 최고 평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 창업주의 손녀가 디즈니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디즈니 직원 4명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영화가 유명 독립영화제인 썬댄스 필름 페스티벌에서 상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작자는 애비게일 디즈니로 디즈니사 창업 중 형제 중 하나인 로이 디즈니의 손녀입니다. 2020년 물러났던 디즈니의 최고 경영자가 우리 돈 782억 원의 보수를 받는 동안 시간당 우리 돈 17,000원을 받는 직원들은 물가 수준이 높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애비게일은 디즈니사는 미국 불평등의 중심이라며 노동자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도성입니다. 그제 리프트가 갑자기 역주행하는 사고가 났던 경기도 포천의 한 스키장에서 불과 며칠 전에도 리프트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기계 결함인지 조작 실수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리프트가 역주행해 100명가량이 공중에 고립됐던 경기도의 한 스키장입니다. 손님은 없고 텅 빈 리프트만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상급자 리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리프트들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키장엔 손님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 텅텅 비었습니다. 리프트가 멈추고 역주행하는 사고 이후 포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장의 모든 리프트와 스키장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리프트 감속기가 고장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속도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감속기인데 감속기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 속도가 빨리 내려갔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현장 목격자 등을 조사하는 경찰은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도 리프트가 멈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도 참고인들하고 그다음에 현장 관계자들하고 하면서 다 수집하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스키장에서 일하던 강사 역시 지난 16일에 리프트가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 5분 넘게 또 멈춰서 있는 매달려 있었어요. 왜 이렇게 술렁술렁거려? 했는데 계속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경찰은 국과수와 리프트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조율 중이며 기계 오작동인지 리프트 운행자의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매번 반복이 돼도 여전한 안전 문제를 또 한 번 고스란히 보여준 사고였습니다. 전국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터널 공사 현장입니다. 안반에 구멍을 뚫는 전보드릴 기사 10여 명이 한 달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는 우리가 살 수는 없다. 제대로 된 노동자의 삶을 살아보자. 터널 공사는 전보드릴로 먼저 안반에 구멍을 뚫고 이 구멍에 화약을 설치한 다음 발파를 합니다. 이후에는 천장에서 돌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뿌리는 콘크리트인 쇼크리트를 치는 순서 등으로 진행됩니다. 사망사고도 제가 목격도 했었고 터널에서 낙석돼갖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고 팔이 뭐 잘린다든가. 포크레인 기사분하고 옆에 신호수가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위험하다고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공사비 절감과 기간 단축을 위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한 터널 공사 현장 사진입니다. 바닥에는 화약이 놓여 있고 노동자 2명이 화약을 넣을 구멍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CCTV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한 기사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화약을 설치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그 업무를 많이 맡아서 그때까지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누가 봐도 비전문자들이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법에 따라 화약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다뤄야 하고 아예 터널 공사 허가 조건으로 외국인을 화약 취급 보조원으로 고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곳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사람 일부러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발주처인 서울시는 시공사 측이 화약을 넣을 구멍을 확인하는 장면일 뿐 설치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낙석 방지를 위해 천정과 벽 등에 콘크리트를 뿌리는 쇼크리트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작업에 들어간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풍기가 있는데 그걸로 현장을 먼저 순환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쇼크리트라는 게 끝나기도 전에 장비를 부릅니다.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린 현장 사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장면은 운이 아주 좋았던 거예요. 시멘트 구조물 같은 게 없었으면 여기는 폭삭 내려앉았을 거예요. 부실한 쇼크리트 작업으로 붕괴 위험 속에서 다음 일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남일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내내 7,0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도 7,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정부가 방역 체계를 속도감 있게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 토요일 다 이제 7,000명이 넘었었고요. 어제도 9시까지 보니까 5,600명대, 오늘도 이제 사흘째 7,000명 정도 안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그 오미크론이 우세종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확실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요. 보통 수요일 날에 일주일 중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수요일부터 계속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변수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 같이 확실히 전파가 빠르면 예. 수요일 날 정점을 찍고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오르게 되는 양상을 보이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양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확산이 확실히 빠른 오미크론이 주종화, 거의 50%에 육박하면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실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놓고 보면은 일요일 확진자 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적은 때인데 또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7천 명 안팎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면은 설 연휴 전에 이미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가 될 거고 설이 지나면은 한 4, 5만 명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군요. 그런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감염병 질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증화율, 그러니까 얼마나 중증화를 만들고 네. 얼마나 사망으로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오미크론이 외국의 자료에 의하면은 위중증화율이 델타의 4분의 1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델타의 4분의 1. 예.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점일 때가 7,810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그냥 10,000명이라고 보죠. 네. 10,000명이라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오미크론이 40,000명이 나온다고 해도 중증화율은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중증에 빠진 사람은 오미크론인 경우에 치료를 받게 되면은 퇴원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상 압박은 좀 더 덜 하겠죠. 아하. 그러니까 40,000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7,810명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위중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오히려 확진자 수에 너무 경도되면서 공포가 과장이 되는 측면에서요. 네, 네, 네. 게다가 오미크론이 병원성이 정말 낮다고 하면은 영국 정부가 취하는 것처럼 오미크론을 용인을 하면서 오미크론이 감염이 되어서 회복이 될 경우에는 네. 오미크론의 재감염뿐만 아니라 델타의 재감염도 막아주거든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꽁꽁 싸매는 제로 전략보다는 다소 통제 범위 내에 두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야 예.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뭔가 그 확자 수에 너무 연연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하신 생각이 것처럼 듭니다. 한 4, 5만 명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유럽에서나 봤던 그런 수치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과연 그렇게 이제 확진자 수가 불어나는 거냐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불안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저는 전망하기를 네. 12,000명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는 12,000명을 돌파하기도 다소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에 있어서의 부스터 샷이 아주 집중적인 기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부스터 샷이 되기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예. 거기에다가 먹는 치료제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하나는 위중증이 중요하다. 네. 확진자 수는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는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병원성을 다 감안할 때는 심지어 4만 명 나오기도 어렵지만 4만 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될 것이 없다. 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당국이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제 유럽 일부 그리고 이제 WHO 유럽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이게 3월이면은 유럽인의 60%가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고 오히려 이게 엔데믹이 될 수 있다. 풍토병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좀 이제 낙관적인 전망으로 보면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됩니까? 낙관적으로 봐도 저는 됩니까? 그렇게 오히려 전망합니다. 오히려 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예. 왜 그러냐면은 오미크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파력은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병원성은 아주 낮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으로 바이러스가 진화학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중앙임상위원회가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한 130여 명을 분석해 보니까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과 델타를 분석해 보니까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병원성이 4분의 1 정도 내지 그 이하로 낮은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오미크론이 영국이나 유럽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대세종 또는 전 국민의 상당수가 감염이 되게 되면은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도 소위 말하는 엔데믹이 되려고 하면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병원성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네. 병원성이 낮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병원체 자체가 병원성이 낮아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이 가진 수단에 의해서 병원성이 낮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백신, 두 번째가 치료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수단에 의해서 병원성이 낮아지는 이런 예.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다가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미 오미크론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을 용인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엔데믹에 빠지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예.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다소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제하고 백신 말씀하셨는데 주말 사이에 외신 중에 하나를 보면은 먹는 치료제의 내성을 막는 것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파이자하고 이제 머크의 먹는 치료제가 이제 나왔고 우리도 이제 처방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먹는 약도 내성이 생깁니까? 이거는 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는 것이 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병. 그러니까 언론의 주목을 필요로 하는 아는 것이 병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일종의 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화이자 먹는 치료제인 경우에 이제 머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암 기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논의에서 좀 제외하겠습니다. 화이자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효소 단백질이 있어요. 그 효소 단백질이 일단 절단이 돼야 됩니다. 절단이 되면은 이 효소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들을 절단하면서 바이러스를 만들게 돼요. 그러는데 최초의 단계, 그 절단 단계를 절단이 안 되게 하거든요. 절단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바이러스가 못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내성이 생기려고 하면 그 절단 단계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단 단계를 극복하는 것은 타미플루하고 비교하면 쉬워요. 타미플루는 2009년, 2010년도에 우리가 유행을 해서 한 거니까 전체 세계 인구를 80억이라고 하면 거의 수백억 명에게 여태까지 처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타미플루에 내성이 생겨서 공중보건에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지난 10년 동안에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는데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는 네. 타미플루가 내성을 만드는 것보다 수십만 배 더 어려워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에 내성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네. 몰라도 되는데 괜히 알아서 병이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먹는 치료제에 대한 내성,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말 사이에 보도를 했고, 지금 이제 설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이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좀 더 진전되는 것을 이제 보고 또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눠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얘기인데, 이제 3차 접종까지 맞으신 분들이 이제 많고 지금 4차 접종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오미크론 전용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가운데 이제 화이자 CEO는 1년에 한 번만 접종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도 했고, 이 부분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것도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백신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수 접종으로 하고 있는 모든 백신은 감염을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감염을 막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감염을 왜 막아주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초기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 양이 많아져서 그때는 감염을 막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항체 양이 줄어들게 되면 감염을 못 막아주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후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위중증화를 막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의 본질적인 기능은 위중증을 막아주는 거예요. 감염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감염은 초기에 보이는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의 전용 백신이 나오기 전이라도 지금의 백신들도 오미크론에 다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단지 감염을 못 막아주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위중증화는 여전히 막아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지금의 백신도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이제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돈으로 9만 원씩 주는 지역까지 생겨났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절. 이번 주부터 본격 귀향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국 남부 광둥성 둥관시는 이번 춘절 연휴에 귀향하지 않는 사람에게 1인당 5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9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총 940억 원 규모입니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겁니다. 장쑤성 수저우시도 귀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1인당 500위안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수검사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얼빈 시는 춘절을 앞두고 이틀에 걸쳐 전체 주민 약 1,000만 명을 전수검사합니다. 이 시에선 지난달 초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시는 춘절 대이동을 맞아 감염병 예방과 통제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거주 지역을 봉쇄하고 전수검사를 하는 등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통제를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5일 이후 베이징시에선 34명이 확진됐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도 나왔습니다. 베이징시는 확진자가 29명 나온 펑타이구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주민 200만 명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도 100명이 넘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자 환자가 많이 나온 콰이청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 약 3만 5천 명을 검사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서울의 지하철 안에서는 지금 어느 역인지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스크린에 붙어있는 광고에 가로막혀서인데요. 역 이름을 알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도 또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지하철 문이 열린 순간 지금 무슨 역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두리번거려도 역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승강장에 역명 표지판이 많지 않은 데다 스크린 도어와 광고판이 막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역 표지판 바로 앞에 광고판이 설치된 겁니다. 문 열린 지점하고 그다음에 이 여기 보이는 그 포스팅이 되는 부분이 같이 이렇게 안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여서 고개를 갸웃갸웃해도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제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열차 안의 안내 화면도 제 기능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잘 보이지 않고 글씨가 작아서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2호선, 3호선의 안내 화면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환승 정보나 내리는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안내 화면이 12번 바뀌는 동안 한글로 된 역 이름은 단 한 번 나옵니다. 폰을 꺼내서 지하철 노선들을 보다가 안 그러면 옆 사람인데 이 사람인데 묻기도 그래요. 물을 때는 또 이 폰을 전부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좀 신뢰가 될지도 몰라요. 다른 단서로 추리를 해보기도 하지만 주위에 이제 바깥에 이제 건물이라든가 밖을 봐야 알겠죠. 실수하는 날도 많습니다. 밖에서 나왔는 데는 똑같아서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보니까 가정역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전 쪽으로 가는 걸 타고 다시 이제 서구청 쪽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신형 전동차에선 역 이름이 큼직하게 잘 보이지만 기존 열차는 개선이 어렵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설명입니다. 광고업체가 안내 화면을 운영토록 협약을 맺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8년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소송전을 진행 중입니다. 광고 계약이 대중교통의 공공성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역 이름을 판매하는 부역명 사업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약이 끝날 때마다 역 이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별로 근데 다 달리게 되면은 좀 보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엔 을지로 3가역과 신용산역이 추가로 팔렸습니다. 을지로 3가역은 금융회사와 8억 7,400만 원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최고가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운임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광고라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0년 한 해 적자는 무려 1조 1,137억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512억의 광고 수익으로 적자 폭을 줄였다고 설명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의 책임을 시민들도 분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